문맥을 통해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도만 파악해도 소위 말하는 그 정답이라는 건 출제자들이 이미 선지에다가 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선지에서 하는 말이랑 너희들이 판단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 정도만 판단을 해줘도 수능 수준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항상 시든 소설이든 문학은 무조건 보기를 확인해서 그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고 들어가야 되고, 시를 읽을 때 본문이 먼저 나오고 제목이 쬐끄맣게 밑에 달려있죠. 그렇다고 제목을 놓치면 안 되고 항상 제목을 확인해서 이 작품의 제재가 무엇인지, 즉 주제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내가 이 작품에서는 이 제재의 의미 혹은 기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겠다. 항상 이 목표를 갖고 들어가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화자나 대상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고, 근데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이니까 판단하기가 쉬워. 그런데 그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어떤 정서나 내면의 어떤 감정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정서나 감정어를 찾거나, 근데 좀 어려운 작품은 정서나 감정어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어조, 쉽게 말해 말투를 종결어미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이럴 땐 그 사람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는 걸 느끼겠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뭔가 놀라운 감탄, 학생들아 공부를 하자, 우리에게 뭔가 촉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종결어미를 통해 어조를 판단하는 연습을, 태도를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자, 그런데 그 어조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주둥이로 떠들고 있으니까 니네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비꼬고 있구나,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글을 보는 거잖아. 글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어조, 뉘앙스라는 거를 눈으로만 보고 확인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리내서 시를 읽으면서 그 운율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겉으로만 봐도 드러나는 외역률, 특정 위치에서 반복되는 가군 같은 것들, 그리고 같은 글자 수가 반복해서 생기는 음수율, 3, 4조니, 4, 4조니, 3글자, 4글자, 그리고 끊어있는 호흡의 단위, 3음보냐, 4음보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봤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외에는 다 내재율이라고 했고, 내재율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 얻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53페이지, 353페이지. 자, 방금 얘기했듯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가장 흔하고 근본적인 방식은 반복이야, 반복. 그리고 짜투리로 음성상징어.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와 모양이나 동작 상태를 흉내내는 의성어를 통틀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시에서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졸졸졸, 개굴개굴 이런 식으로 동어 반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동감, 개구리가 운다 보다는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이게 생동감이 더 있겠죠.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의성어냐 의태어냐 이거 갖고 또 장난을 치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음성상징어는 뭔지 니네가 알았으면, 이제 반복,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을 통해 운율이 얻어지는데, 그 반복은 어떤 단위로 반복되느냐, 이런 게 또 이제 선지에 들어가서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음운이냐, 음절이냐, 어절이냐, 시어냐, 시구냐, 시행이냐. 자, 그랬을 때 음은 1학년 때, 니네 아직 1학년 안 올라갔지? 중학교 때 배웠죠. 음은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아주 쉽게 투박하게 접근하면 우리말의 모든 자음과 모든 모음, 그, 느, 드, 야, 여, 이런 건 다 음운이야. 자, 그래서 음운이 반복되거나 동일한 음절,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음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갈, 레,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지? 그래서 시험에서도 너희는 또 불행히도 서술형이 이제 수능에서 부활하는 세대고, 수능에서 서술형이 부활하면 당연히 내신에서도 부활을 시키겠죠?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이 뭐 몇 음절로 써라, 몇 어절로 써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음절은 글자 수 생각하면 돼. 갈래 갈래 네 글자니까 네 음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운율의 최고봉이죠. 김수월 선생 예를 들었는데, 갈래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자, 얘네는 지금 음절 단위의 반복을 강조해놨는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갈래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어. 음은 중에서도 특히 리을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리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좀 특이점이 있어. 리을은 잠깐 좌측을 보면, 자, 리을을 지금 이제 울림소리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 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까먹었죠. 자, 우리말의 이제 자음 모음에서 일단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야. 공기에 발음을 할 때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혼자 발음할 수 있는 아야, 어여, 오유, 우이 이런 애들을 이제 울림소리라고 하고, 자음은 안 울림소리야. 소리가 울리지 않고 발음할 때 장애를 받기 때문에 홀로 발음이 될 수 없는 애들이 이제 자음인데, 그 자음들 중에 예외적으로 소위 나라 마음, 우리 때는 이제 나라 마음 혹은 뭐 노란 양말, 마누라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 나는 이제 나라 마음을 추천하는 게,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울림소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 마음 이 중에서 또 니은 미음 이응 얘네가 비음이거든. 그래서 얘네는 내 마음, 이런 식으로 세트로 좀 기억하기가 편해. 자, 아무튼 울림소리는 자음 중에서 이제 장애를 덜 받고 나오는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울림소리를 많이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드럽고 밝은 느낌을 줘.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잠깐 봤던 김영랑 선생 같은 경우에도 니네가 이제 와서 보면은 울림소리를 많이 활용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작품이 이제 봄날의 어떤 따뜻한 정취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어조나 어감이 어두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딱 봐도 리을, 미음, 니은, 다시 리을, 미음, 니은, 이렇게 울림소리를 많이 활용해서 밝고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울림소리는 밝고 부드럽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거는 리을이야. 얘는 이제 유음이라고 해서 니네가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차이를 확 느낄 거야. 예를 들어 기역을 발음한다고 치자. 그, 크 이런 거 발음할 때는 혀가 딱 목구멍을 막으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마찰이 되면서 소리가 발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좀 거칠고 불편해. 반면에 이제 르 발음하잖아. 르 하면은 혀 사이로 장애를 받지 않고 소리가 그냥 흘러나와. 그러니까 모든 자음 중에서도 가장 밝고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을 하나 없어. 이렇게 길이 여러 갈래로 있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거니까 뭔가 동적인 느낌을 줘야 되잖아. 그걸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리을 발음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 선생님이 수능 수준의 시인들은 운율이라는 것도 그냥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의미랑 연관시키고 심지어 주제랑도 연관시킨다고 했었지. 여기서 김소월 선생이 이 유음의 특성을 활용해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음에도 내가 갈 곳은 하나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방향성의 상실, 고향을 상실한 사람의 어떤 슬픔,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중에서도 아, 오 계열,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거나 위에 뭐가 있는 애들, 그리고 음성 모음 어, 우 계열, 왼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이 또 상대성을 가져. 양성 모음은 대체로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줘. 졸졸졸. 반면에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줘. 줄줄줄.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야, 너 통통한 편이구나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 퉁퉁한 편이구나 하면 이제 싸움 나죠. 그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어감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어, 식구, 시행의 반복. 시라는 말만 붙으면 너희가 이상하게 어려워하는데 그냥 시라는 말을 빼고 보면 시에 있는 모든 말은 시어야. 시에 있는 모든 구는 식구입니다. 그리고 시에 있는 행, 한 줄 한 줄은 다 시행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시어는 시에 쓰인 모든 말, 그리고 식구는 시에서 쓰이는 구인데,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한 덩어리로 인식되는 걸 우리가 구라고 그래. 백두산 단어고 호랑이 단어잖아. 근데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했을 때 2개의 단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 사는 호랑이 한 덩어리로 인식하지. 이런 걸 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거는 시에서는 절을 물어보진 않는데 이왕 배운 김에 문법적으로 이제 절이라는 거는 이런 구 중에서도 영어 시간이 많이 배웠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갖는 걸 절이라고 그래. 즉 큰 호랑이 했을 때는 호랑이가 크다, 이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은 영어에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시어나 식구 혹은 행 전체를 반복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나요? 질문할 거 있어? 새로운 친구들 뭔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자, 그 다음에 AABA 운율, 이거는 우리나라 고전 시가부터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적인 운율 형성 방식이야. 자, 어떻게 이제 운율이 형성되느냐? 접동, 아우레비, 접동,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기본적으로 같은 게 반복되면 운율이 형성된댔잖아. 근데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죠. 오히려 운율감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같은 거, 다른 거 한번 변형을 주고 다시 같은 거. 새야, 파랑, 새야 라든지,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방식을 AABA 운율이라고 하는데 내신에서는 이런 것 좀 많이 물어봐. 자, 그 다음에 후렴구 같은 경우는 현대시에서는 흔치 않고 오히려 이제 고전시가, 고려가요 같은 데서 좀 발견이 되는데, 뭐 개념은 어렵지 않죠. 너희들이 평소에 듣는 가요 같은 경우에도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잖아. 그래서 시에서도 끝쪽에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을 이제 후렴구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라 방법에 비중을 두고 방법에 8, 90%의 힘을 쏟고 내용에는 10에서 20% 정도의 힘만 쏟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10에서 20%의 노력이 어디에 가야 되냐면 한 작품 한 작품에만 이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처럼 시에서, 모든 시에서 쓸 수 있는 개념들, 이런 거를 니네가 좀 알고 가면 돼. 자, 이 향수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시에서 후렴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후렴구도 반복이기 때문에 모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의미, 반복되니까 의미도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겠죠? 단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가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얄라 이딴 식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는 아무리 반복이라도 의미 강조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작품은 내 고향은 어떤 곳, 어떤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걸 맨 마지막에 항상 반복하니까 절대 꿈속에서도 잊을 수가 없는 그리운 곳이구나. 그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매 연에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안정감이 있고 구조적으로 매 연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분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너네가 억울하게 문제 틀리는데, 분연은 연을 나눈다라는 거야. 지금 이 작품도 연이 후렴구가 나올 때마다 연이 나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분연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이런 용어 몰라서 문제 틀리는 일이 없도록 니네가 이런 메타 용어들, 시험용 용어들을 빨리 익혀야 됩니다.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후렴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후렴구가 뭐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선 반드시 그 후렴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까지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뭐랬지, 반장? 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댔습니까? 몰라서 틀리면. 그렇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능,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수능 선지는 절대 중학교 때처럼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아. 중학교 때야 뭐 후렴구를 사용했느냐, 직유법을 활용했냐, 이딴 식으로 이제 선지가 구성이 되지만 수능 선지는 반드시 최소 두 구절이 나뉘어서 2개 이상을 물어본다는 거야. 후렴구를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뭐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후렴구가 뭐고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한 거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문장구조,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놈이 있는데, 자, 일단 통사구조라는 말을 수능에서 훨씬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문장구조가 비슷한 걸 말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 뭐 의미가 비슷할 필요는 없어. 철수는 이발하러 이발소에 가고 영희는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다. 이러면 의미는 둘이 전혀 다르지만 누구는 뭐뭐하러 뭐뭐에 가다 라는 문장구조가 반복되지. 그런 걸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니네가 이제 고교과정,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대체로 훨씬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비슷한 개념이 바로 대구법이야. 근데 이 대구법이랑 통사구조의 반복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어딜 가보냐면 371페이지를 잠깐 가보자. 371페이지. 더운 것 같아. 371. 자, 가면은 이제 대구법이랑 통사구조의 반복 같이 이제 설명을 해놨죠. 자, 먼저 통사구조의 반복이 좀 더 큰 개념이니까 얘를 먼저 보자. 방금 얘기했듯이 통사구조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야. 자, 지금 이 작품 보면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그깟 밥 따지 말라.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깟 밥 따지 말라. 모모한 조카들아 까치밥을 따지 말라. 유사한 구조가 반복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보통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뭐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 이런 말이 이제 선지로 출제가 되게 되고, 의외로 대구법이라는 말은 잘 안 써. 근데 그래도 대구법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차이점을 찝자면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훨씬 큰 개념이야. 그러면 대구법은 뭐냐면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놈 중에서도 얘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질 않고 둘이 보통 이렇게 딱 세트로 만나갖고 짝을 이루는 거, 이런 거를 대구를 이룬다, 대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뭐 하고 싶은 자 뭐뭐 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이게 이제 딱 짝을 이뤄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게 대구.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중에서 짝을 이루는 놈이 대구법이다. 그러면 니네가 이거 대구법이네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됐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여기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 없으면 다시 아까 353페이지로 돌아가 보자. 자, 수업 템포가 빠르면 이야기하세요. 자, 이번엔 저번 주에도 잠시 배웠던 수미상관 시의 첫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같거나 유사한 걸 수미상관의 구조라고 한댔죠. 자, 그러면 수미상관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도 어쨌든 반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 형성되고 의미가 강조돼.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반복은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가져온다라고 거의 보면 돼. 아예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수미상관 같은 경우엔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딱 눈으로만 봐도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까 선생님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통일감을 가져다 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수미상관은 통일성은 빠져 있죠. 이게 왜 그렇겠어? 후렴구는 각 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우리가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공통적으로 끝에 후렴구가 있어서 끝나는구나. 형태가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통일감을 느끼게 돼. 근데 수미상관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작품의 처음과 끝이 유사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드는 거지 통일감이 든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한댔는데 수미상관은 여기서 시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연을 나누는 기능은 없고 대신 우리 독자에게 여운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항상 수능에서는 이렇게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완전히 다르면은 뭘 물어볼 것도 없겠죠. 이렇게 비슷한데 미묘한 차이만 있는 것 같고 말장난을 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자주 나오네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모양이나 동작 상태를 흉내내는 의태어, 둘을 통틀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고, 음성상징어는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생동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쓰면 이번엔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은 시인이 이제 통상 두 가지 목적,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법을 틀리는 거야.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거나 일부러 띄어쓰기에 어긋난 표현을 한다거나. 자,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쪽 돋는다. 그대 하늘 끝 홀로가 아니라 홀로 가시니마. 홀로가 아니라 홀로 하니까 의미도 강조되고 은율감도 살죠. 흔히 쓰는 게 색깔 같은 거 많이 강조해. 하얀이 아니라 하얀 모시수건, 뭐 파란이 아니라 파란 하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리는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적 진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산문적 진술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니네가 글이 크게는 운문과 산문으로 나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자, 운문은 시처럼 연과 행이 나뉘면서 포인트는 뭐냐? 운율감이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글들을 운문이라고 그래. 반면에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매번 고생하는 독서지문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희곡 같은 그런 글들은 운율이 없는 산문이라고 그래.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자, 이런 운문인데도 운율감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마치 소설이나 독서지문처럼 가는 거를 산문체 혹은 산문적 혹은 뭐 산문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고, 역으로 산문인데 소설인데, 특히 너희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판소리계 소설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흥부전이라든지 춘향전, 걔네는 원래 기본적으로 판소리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소설인데도 뭐 반복이 있고 아까 배운 대구법이 있고 AA, BA 구조가 나타나면서 운율감이 느껴져. 그런 애들은 이제 운문체 혹은 수능에선 안 쓰지만 내신에서는 이제 쓰는 율문체라고 하는 거야. 자, 개념이 막 들어와갖고 좀 헷갈리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는 시 같은 글들을 우리가 운문, 소설이나 독서지문처럼 운율이 없는 글을 산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운문 중에서도 밑에 보이는 이제 작품처럼 야, 얘는 시인데도 행의 구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무슨 수필이나 소설처럼 그냥 쭉 이어지네, 이런 게 이제 산문체로 쓰인 시야. 반면에 운율이 없는 소설 같은 데서 운율적 요소들을 집어넣은 걸 운문체. 여기까지는 이해 가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본질적으로 근원은 노래, 음악이랬잖아. 그러면 이런 산문적인 운율을 가져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운율감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시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은, 운율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작품의 이야기성, 스토리를 부여하거나 뭔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산문적 형식을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 자, 그게 무슨 소린지 이제 작품을 통해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뭐 산문적 진술이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문시는 아니다. 이 작품은 산문적 운율이지만 산문시가 아니고, 황동규 선생의 즐거운 편지 같은 작품이 산문시라고 했는데, 이 둘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약간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돼. 자, 한번 봅시다. 황동규 선생의 즐거운 편지. 자, 이게 황동규 선생의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인데, 이 황동규 선생은 참고로 너희들도 잘 아는 소나기를 쓴 황순원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도 이제 글을 잘 쓰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니네가 오해하면 안 된다. 이 양반도 돌아가셨어. 살아있으면 이 양반도 한 90살, 적어도 90살, 100살 정도 됐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은 내가 볼 때마다 이제 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가 산문 형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애초에 편지로 쓴 글이기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이 황동규 선생이 고등학교 때 옆집 사는 대학생 누나를 짝사랑했대. 그래갖고 멍청한 그 급식충이, 멍청하진 않았지, 그 급식충이 옆집 사는 대학생 누나한테 바치는 연애 편지로 이 작품을 썼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멍청한 급식충 같죠? 근데 황순원의 아들입니다. 이 볼 때마다 놀라운 작품인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남학생의 짝사랑 해보면, 동혁아, 네가 만약에 옆집에 겁나 예쁜 대학생 누나를 짝사랑한다 쳐. 그러면 네가 쓴 편지나 카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니? 영원히 사랑해요, 누나 정말 좋아요, 누나만 보고 싶어요, 뭐 이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관점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자기가 옆집 누나를 사랑하는 일은 사소한 일이래. 근데 이거 반어법입니다. 실제로는 사소한 일이 아니야. 왜 그래? 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매일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해가 지고 바람이 안 불어? 해가 안 지고 바람이 안 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성숙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연히 그 10대에 피 끊는 사랑이면 당연히 내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그대와 마주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항상 짝사랑이라 그런지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야.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그러니까 누나 나랑 사귀어요. 누나 또 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누나를 사랑하는 건 누나한테 사소한 일일 것 같지만 나에게는 해가 뜨고 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누나를 그렇게 배경에서 지켜보다가 누나가 언젠가 괴로운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늘 그랬듯이 누나의 그 배경에서 그때 누나에게 위로의 말을 한번 전해주겠다라는 거야. 대단한 놈 아닙니까? 자,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짝사랑이니까 기다리기만 하잖아. 근데 그게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이 되었대. 왜? 누나가 안 받아주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사랑도 계속되는 거야.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철없이 영원한 사랑 그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나, 제가 지금 누나를 사랑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는 일이 있겠죠.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내가 여태까지 누나의 배경에서 계속해서 사소한 존재처럼 누나를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 기다림의 자세를 내가 유지했느냐, 변함없는 사랑을 했느냐, 그 자세를 생각하겠대.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역시 이제 배운 건 써먹어야죠. 시인들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믿음을 드러낼 때 자주 활용하는 게 시간이나 계절의 순환이랬잖아. 시간이나 계절의 순환은 우리 인간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순환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올해 이제 봄이 와서 눈이 그쳐. 그러면 봄이 와서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내년에 눈이 퍼붓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그것처럼 내 사랑은 언젠가 또 끝나겠지만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는 반복해서 때로는 누나가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좀 식을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누나만 봐도 설레고 즐겁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지만 또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시련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그때까지 쭉 누나를 이제 기다리겠다. 굉장히 이제 성숙한 발상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이제 운문시의 형태로 돼 있으면은 이 긴 스토리와 복잡한 얘의 신경이 온전히 전달되기가 좀 힘들겠죠. 얘는 시인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전후 문장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쓰니까 그 스토리와 얘의 복잡한 심경이 우리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대신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시에 비해 운율감은 좀 떨어지지. 근데 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노래기 때문에 운율을 포기할 순 없어. 그래서 이 작품도 어때? 안 보이는 데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반복을 활용한다든지, 특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있었다, 시작했다, 믿는다, 뿐이다, 믿는다, 저번 주에 배웠던 가군을 형성하고 있지.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산문시 상대적으로 운율감은 떨어지지만 뭔가 자세한 이야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인들이 산문적 형식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면 되고, 아주 단순하게는 니네가 산문이 뭐고 운문이 뭔지 정도만 오늘 기억하고 가도 절반은 성공한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나요? 없어?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숙제였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반장 실망인데. 여러분, 반장의 권력은 취하고 너의 의무는 유기하겠다는 얘긴가? 다음부터 잘 볼게요. 그래요. 친구들이 너를 믿고 있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356페이지에 가면 이제 심상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뭐 후각적 심상 이런 말이 익숙했을 텐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게 감각적 이미지라는 말로 바뀔 거야. 감각적 이미지. 자, 어쨌든 이미지, 심상이란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감각, 영상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들이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를 이제 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아까 배웠던 시에서 우리 시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 대체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야.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가 없는 애들이죠. 잠깐, 이거 아까 안 나왔었지? 자, 역시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잠깐 또 돌아와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거 했었죠? 해석을 좀 지 마음대로 했는데, 자, 보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 되면 굽이굽이 펴리라. 자, 지금 이 황진이가 말하는 동짓달 기나긴 밤, 그건 시간이야. 시간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애지. 그런 걸 추상, 관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시의 주제는 대체로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랬지. 이별의 정한이니 평화니 뭐 행복이니 이런 거 다 추상적인 것들이잖아. 근데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독자는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구상, 그런데 구상이란 말보다는 이제 구체 혹은 형상화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시간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마치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을 싹둑 잘라서 보관했다가 사랑하는 님이 왔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무엇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황진이가 나는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을 다 모아놨다가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쓰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좋습니다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구나, 간절히 사랑하는구나, 공감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들을 우리한테 구체화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야. 저번 시간에 엄마 걱정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흘러가는 걸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서 해는 시든지 오래,
해가 저물어 가는 그 광경을 마치 채소가 이제 생기를 잃어서 시들어 버린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해버려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갔구나, 저녁이 됐구나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서 어머니가 채소를 파는 분인데 시들었어?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끼면서 어머니의 삶 전체가 저렇게 생기가 없는 거구나,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용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제 우리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이런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뭐 정이니 평화니 도덕이니 이런 거 다 추상이고 관념이야. 그걸 이제 이미지를 동원해서 실제로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로 표현한 걸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는데, 이건 시의 그냥 기본 원리 같은 거다. 자, 형상화 마찬가지야. 작가의 생각,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 역시 추상적인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언어를 사용해서 독자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리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양형자의 모양상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걸 모양이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전달을 하면 독자가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 레전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그걸 주저리 열려있는 청포도로 구체화해서 형상화해서 표현하니까, 야, 저 동네는 뭔지 몰라도 전설이 겁나 많은 동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장 아무도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대답을 안 하면 반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말띠해니까요. 말의 뒷발굽처럼 강력한 린치. 알겠니 반장?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추상의 구체화 개념을 이제 익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2교시로 가봅시다. 지유나 우여가 그 따로 답장은 안 할게. 초대했거든? 앞으로 뭐 전달할 거 있으면 이쪽 방으로 이제 전달해.
이쪽 창가 친구들은 추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심상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중학교 때는 단순히 이제 뭐 시각적 심상이니 청각적 심상이니 그런 감각적 이미지만 이제 심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고등학교에 가면은 뭐 상승적 이미지니 동적 이미지니 정적 이미지니 뭐 다른 이제 심상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런 감각적 이미지는 너희들도 잘 알 테니까 넘어가고, 자, 이런 어떤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나오면 이제 너희들이 연상을 하는 게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겠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은 수능에선 거의 안 쓰고 수능에선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될 거야. 그 이유는 이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인데, 공감각이라는 건 단순히 여러 개의 감각이 나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라는 건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어떤 것이 다른 대상으로 옮아가는 것, 바뀌는 게 전이거든. 그래서 공감각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변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달콤한 바람은 원래 우리가 피부로 촉각으로 느끼는 거잖아. 그걸 달콤하다 미각으로 전이를 시켰죠. 이렇게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될 때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복합 감각입니다. 복합 감각은 이렇게 감각이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2개 이상의 감각이 이제 나열이 되는 거야.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청각이죠? 누룩이 뜨는 내음새, 후각이야. 그냥 청각과 후각이 연속적으로 제시될 뿐이지 후각이 청각으로 전이가 되거나 후각이 청각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지. 자, 푸른 하늘에 새들의 노랫소리. 푸른 하늘 시각이죠? 새들의 노랫소리 청각이지. 단순히 이렇게 여러 감각이 나열되는 거는 복합 감각 혹은 복합 이미지라고 그래. 자,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 있으면은 보통 한 문제 정도 내거든. 문제를 출제할 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제 2가지야. 하나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속에 복합 감각을 끼워 넣어서 너희들에게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유형이 있고, 그거보다 더 흔한 유형은 뭐냐면은 이렇게 공감각이 있는 부분에 뭐 A와 같은 감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 자, 그래서 니네가 1번 선지를 봤더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걸 보면서 종소리는 청각인데 푸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공감각이구나, 답은 1번이구나 체크를 하고 가면 나중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공감각적 심상인 놈을 고르라는 척 해놓고서 진짜 의도는 보기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촉각이 미각화된 케이스를 찾으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선지를 반드시 5번까지 확인을 해줘. 그러면은 분명히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이는 놈이 2개 이상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건 단순히 나한테 공감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 감각이 특정 감각으로 바뀌었느냐를 묻는 유형이구나. 그걸 캐치해서 니네가 가장 적절한 선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일단 복합 감각과 공감각을 좀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짐이나 자, 여기서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는 단순히 복합 감각인 것 같아? 아니면 감각의 전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원래 종소리는 청각인데 그걸 이제 푸르다고 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다만 요걸 너희들이 판단할 때 뭐가 앞에 가야 되고 뭐가 뒤에 가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내가 그걸 뭘로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달콤한 바람. 바람은 원래 내가 촉각으로 느끼는 거지. 원래 느끼는 놈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전이 된 놈이 뒤로 가서 아 바람은 촉각인데 달콤하댔으니까 촉각의 미각하구나. 아 종소리는 내가 원래 귀로 듣는 거니까 청각이야. 푸르다고 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엔 지유나 고요한 푸른색 얘는 어떤 걸까? 공감각일까? 복합감각일까? 공감각 고요한 푸른색. 자 일단 푸른색은 이제 시각이죠. 근데 이게 선생에 따라 좀 관점이 2번 선지는 좀 다를 것 같은 게 고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청각적인 이미지랑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고요한 거는 그 청각적인 이미지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건 그냥 시각적 심상이야. 자 반면에 이제 3번을 보면 푸른 종이 푸른 거지 종소리가 푸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각. 맑은 소리 청각이지. 이런 게 이제 복합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 물론 이런 게 조금 묘해지는 지점은 이제 생겨. 자 그러면은 이제 공감각적 심상을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자 먼저 이번에는 나희야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여기 있는 거는 다 공감각이거든. 그러면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원래는 무슨 감각이야? 달은 우리가 뭘로 확인하지? 그러면 시각이지. 그걸 시리다고 표현했으니까 시각의 촉각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동혁아. 자,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다. 달은 어떤 감각이야?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네가 뭘로 감각해? 시각. 향기로운 거는 향기. 후각. 자, 그럼 이번에는 우혁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이야. 어둠은 뭘로 느껴? 시각. 근데 피부에 뭐가 스며드는 건?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좀만 한 스텝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래 내가 어둠은 뭘로 느끼지? 달은 내가 뭘로 느끼지? 파란 건 뭘로 느끼지? 원래 느끼는 감각을 앞에다 놓고서 전이 된 감각을 뒤에다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갔나요? 자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써먹는 예문이 그렇게 많진 않아. 유명한 것들 몇몇 있거든.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내 고향은 얼룩배기 향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소가 음매하고 금빛 게으른 울음을 웁니다. 혹은 같은 작품에서 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며, 라든지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이걸 또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현우야. 자, 소가 울어. 이거는 원래 뭘로 느껴? 청각. 근데 금빛이니까 시각. 잘했고. 지민아, 다시 한번 해보자. 밤바람 소리야? 소리니까 청각. 근데 말이 달려가. 그렇지. 이번엔 지윤이 풀벌레 소리니까 정각. 근데 그걸 발길로 찬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거, 그리고 뭐 위에 있는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다, 요런 게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문이야. 자, 어찌됐든 정리하고 갑시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돼야 공감각적 심상. 반면 복합 감각은 단순히 여러 개의 감각이 나열될 뿐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지? 이해 안 가는 점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내려갈게.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는 니네가 읽어봐. 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 당연히 뭔가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 상승 이미지겠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낙엽이 떨어져 하강적인 거겠지. 근데 이 상승 하강에서는 니네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뭐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서가 업되면은 상승 이미지, 정서나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면 하강 이미지. 오히려 그런 정서적인 상승과 하강을 묻는 경우가 실제 작품, 실전 고3 지문에서는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 다 됐니? 그러면 이제 진짜 수능에서 중요한 작품을 통해서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가 뭔지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백석 선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왜 요거 나오냐? 그래, 뭐 할 수 없다. 좀 더 보기 좋은 걸로 띄워줄게요. 자, 백석 선생은 그냥 최근 수능 현대시 파트에서 누가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느냐 하면은 당당히 이제 영순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인이야. 자, 또 배운 건 써먹어야죠. 얘도 이제 보면은 아까 배운 산문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니네가 눈으로 보면은 딱 알겠니? 이거 평소에 보던 시에 비해서 hen이나 연애 구분 같은 게 거의 없고, 쭉 줄글처럼 이제 쭉 가는 게 느껴지지.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배운 즐거운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편지 형식이야. 남신이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곳에 있는 박시봉네 집에서 붙이는 편지라는 뜻이야.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우울하네요. 그리고 살뜰한 부부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리운 존재들이랑 떨어져서 고독하게 살아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역시 배운 거 써먹어보자. 바람이 쎄이 아니라 쎄인 시적 허용이야.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죠.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얘들아 이게 남신이주에서 붙이는 편지랬잖아. 신이주 어디쯤에 있는지 아니? 신이주 찹쌀순대. 신이주 대충 여기쯤 있어. 그러니까 겁나 춥겠지. 그런 데서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 이런 건 시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시련이 점점 더해오는데, 자, 좀 생략을 할게. 이제 목수 박시봉네 집에서 새 들어 살면서 습내라고 누긋한 축축한 방구석에서 이제 뒹굴고 있어요. 자,
자, 문 밖에도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며,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대굴대굴 하는 거야.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우리가 반추라고 하잖아. 근데 이 반추라는 말이 단순히 이런 소 같은 애들이 토해갖고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것도 반추라고 그래. 그래서 자아성찰을 해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렇게 자아성찰을 해봤더니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해 봤더니 너무 슬프고 어리석어.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정서가 어때? 굉장히 다운되어 있죠. 이런 게 정서적으로 하강적 이미지인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드는 행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때? 상승을 하지. 자, 허연 문청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도 역시 상승적 이미지죠. 자,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상승적 이미지를 제시하더니 자,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인 일을 생각하고 내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른바 뭐 운명이라든지 신적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을 받아들여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가슴 속에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후반부에 가서는 나처럼 이렇게 어두워 오는데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나처럼 가족들도 없이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시련이지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이 갈매나무와 나의 공통점이 뭐야? 둘 다 외롭고 시련에 처해 있어. 그런데 이 갈매나무는 어때? 그 시련 속에서 굳고 맑고 깨끗하게 서 있는 거야. 이를 통해 나도 이렇게 시련에 처해 있고 외롭고 가난하지만 맑고 깨끗하게 살 거라는 어떤 의지를 딱 드러내. 어때? 처음에는 정서와 분위기가 점점 다운됐지. 근데 반대로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처음에 딱 물리적으로 상승 이미지를 보여주더니 정서도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죠. 이런 게 상승과 하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백석 중요한 작품이라 저건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육사 선생의 교목도 한번 보자. 교목은 커다란 나무야. 독립운동가셨던 이육사 선생이 자기 스스로를 커다란 나무에 비유를 해.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자,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이 쭉쭉 뻗어 올라가. 상승적이죠?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는 건 물리적으로 하강하는 거지. 자,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근데 여기선 이런 상승 하강 이미지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늘 얘기했지만 잘 쓴 시는 단순히 어떤 이미지나 운율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주제를 부각해. 자, 이제 이육사 선생은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가잖아. 그래서 자, 일제에 저항하는 나의 어떤 마음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하늘을 찌를 듯이 사기가 충천해. 그래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불타더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우뚝 남아서 독립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내 개인적인 어떤 영화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겠죠. 나무가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런 시련, 죽음에 가까운 시련도 나를 흔들 수는 없다.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의지를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언제 이육사 선생님 얘기도 좀 자세히 할 날이 있을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 이건 쉽게 갑시다. 동적 이미지의 동자는 움직일 동자고 정적 이미지의 정자는 고요할 정자야. 그래서 니네가 시를 읽었는데 이건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동적 이미지. 이건 움직임이 없고 고요한 것 같아. 정적 이미지야. 그런데 시를 읽어봤더니 아까 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말이 막 달려가는 거는 움직임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잖아. 그럴 땐 역동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또 시험에서 말장난의 포인트죠. 자, 그러면 얘들아 박목월 선생님의 청로로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서는 니네가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먼 산 청운사, 멀리서 산에 있는 절을 바라봐. 낡은 기와집, 산은 자산, 보랏빛 석산이라는 거야.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산에 뭐 이제 골짜기가 구비구비 있나봐.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어떤 산의 동양적인 풍경을 표현한 것 같은데 지윤이 할 차례니까 지윤아, 너는 이 시 읽어봤을 때 동적인 것 같아? 정적인 것 같아? 동적인 것 같아. 그럼 정적. 나이는 네. 정적인 것 같아? 동적인 것 같아? 이 시에서 묘사한 광경을 네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잘 모르겠어? 빨리 가볼까? 동혁이는 어떠니? 정적인 것 같아? 동적인 것 같아? 정적. 그러면 우혁이는? 정적. 현우는? 지민이는? 지금 다 정적이라고 그랬지?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는 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 멀리서 산을 바라봐. 이런 건 뭐가 움직임이 활발한 거 아니죠? 기와집이 있어. 역시 움직임이 없지. 산은 자산이야. 보라색이야. 움직임이 없어. 자, 근데 문제는 봄눈이 녹아. 자, 너희들이 눈이 녹는 광경을 눈앞에서 관찰한다고 해도 이게 움직임이 막 활발하게 느껴지진 않겠지. 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있는 거죠. 자,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속잎이 피어나. 역시 니네가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어나는 거를 눈으로 본다고 해서 움직임이 느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건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 노루 눈깔에 구름이 비쳐. 그러면 구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 역시 움직임이 있는 놈들이지. 자, 이렇게 고요함 속에서도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를 정중동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양 특유의 어떤 미학이야. 우리 동양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서구화됐지만 원래 동양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고 좀 천천히 가는 그런 미학이 있잖아. 그런 느림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변화와 역동적인 에너지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정중동, 고요할 정, 가운데 중 움직일 동,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 배웠네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 심상들은 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감각적 이미지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효과가 있어.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아, 고양이 털, 그렇지, 부드럽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정서와 분위기, 환기.
자, 시에서 특정한 어떤 정서를 느끼게 만들어. 자, 정지용 선생의 향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향수는 퍼퓸이 아니라 노스텔지어입니다. 노스텔지어. 자, 노스텔지아 혹은 노스텔지어 너희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건 단순히 어떤 그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리움, 그런 걸 이제 노스텔지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 어머니 얼굴 뵌 지도 꽤 됐고 사실 부모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 근데 늘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어떤 애틋함이 있어. 혹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볼까? 지윤아, 너 고향이 어디야? 어디서 태어났어?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지윤이는. 그러면 나이는? 과천. 그래요. 그러면 나이야, 너한테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면은 과천의 어떤 정부종합청사, 빌딩숲과 경마장 이런 게 떠오르니? 아니면 뭔가 왠지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황소도 한 마리 있고 뭐 거름도 있고 그런 농촌의 풍경이 떠올라? 어? 그러고 아 그래?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떠오릅니까? 그래? 그러면은 동혁이는 고향이 어디냐? 수원. 그러면 너도 네 마음의 고향을 떠올려 보면 수원의 뭐 행궁 그런 게 떠오르니 아니면 뭐 농촌이나 어떤 어촌의 풍경이 떠오르니? 전장. 전장. 아 너도 그냥 수원이 떠올라? 뭔가 이게 세대 차인가? 반장은 어때? 반장은 고향이 어디야? 서울. 서울? 그래 고향을 떠올려봐. 서울의 매캐한 매연과 회색빛 빌딩이 떠오릅니까? 왠지 소똥도 좀 굴러다니는 농촌이 떠오릅니까? 빌딩. 아 빌딩. 아 이게 격세지감이 있구나. 허허.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서울 사람이거든? 안 그래 보이겠지만 서울이 고향이야. 근데 나한테 고향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절대 서울이 안 떠오르고 뭔가 여기에 묘사된 것처럼 넓은 벌판이 있고 개천이 하나 돌아나가고 왠지 황소가 한 마리 음매하면서 울고 농부들이 농사 짓고 이런 어떤 시골 풍경이 떠오르거든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농경 민족의 피에 흐르는 그 근원적인 어떤 고향의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정지용 선생 고향도 옥천이라고 해서 거기 정지용 선생 태어난 그 생가 쪽 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넓은 들판 이런 거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경 민족 하면은 뭔가 근원적으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근원적인 그리움, 농촌의 어떤 풍경을 딱 묘사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이 근원적으로 품고 있는 그런 그리움을 이제 노스텔지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문제네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도 농경민족이라 하기는 어렵겠다. 너희들 근원에는 그게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때? 그리움과 어떤 애틋함의 정서가 느껴지는 건 이쪽이야? 아니면 니네가 얘기한 뭐 수원이나 서울 그런 쪽이야? 과천 이런 쪽이야? 어때?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뭔가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나랑 정서가 좀 통하겠구나. 고향 떠올리면 어때 너는? 그렇지, 겁나 춥지. 아, 그래. 그러면은 우혁이는 고향이 어디니? 성남. 성남. 선생님 요새 성남 사는데. 그럼 너는 고향하면 모란시장이 떠오르냐? 이런 시골이 떠오르냐? 시골 쪽. 너는 그 근원에 노스텔지어가 있구나. 지민이는 어디랬지? 아까 고향이? 안 물어봤나? 군포. 군포.
그럼 군포면 너는 어때? 딱 떠올리면 어떤 농촌 풍경 이런 것 좀 떠올라? 아니면 신도시가 떠올라? 잘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 제시해 주는데도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의 감정, 근원적인 그리움 이런 거를 이제 환기하기도 하고, 자, 시의 함축성을 증대하기도 한다. 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작품인데 실제로 있는 역은 아니지만 시골에 있는 쬐끄만 간이역이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광경인데, 자, 애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KTX 같은 거는 안 서는 시골 간이역에서 제일 늦게까지 다니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이재용 회장 같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서민들일까요?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좀 하층민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지? 자, 그런데 그런 시골역에 밤늦게 기차를 기다리는데 바깥에는 긴 눈보라가 막 불어치면서 눈이 시릴 정도야. 자, 뭔가 굉장히 차가워. 반면에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따뜻한 이미지가 있죠? 차가움과 따뜻함. 이런 걸 촉각대비라고 그래. 자, 금음처럼 시각적 이미지지. 달이 사실상 없는 게 금음이잖아. 뭔가 어두운 이미지인데 몇층 졸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하층민의 삶이 뭔가 밝고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금음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딱 보여줘. 몇층 감기에 쿨럭이고 청각적 이미지죠. 물론 부자들도 감기 걸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쿨럭이는 건 뭔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인데, 화자가 지금 이 금음처럼 졸고 떨고 있는 하층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라고 톱밥을 던져줘. 위로와 연민. 이런 거는 정서에도 온도가 있다면 그건 따뜻함 쪽이죠. 그거를 이제 이런 감각적 이미지, 특히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딱 부각시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서 시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숙제는 350부터 361이고 이제 각자 숙제는 이따 내줄게. 자, 백석 선생 작품을 하나 배울 건데, 아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마침 또 건드렸죠. 이참에 빠르게 좀 빨리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정리를 하고 합시다. 자, 백석 선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 확률 S급이야. 이분은 그냥 올해 수능 현대시에서 누가 출제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하면 압도적으로 1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 수록작도 겁나 많아. 아까 보여줬던 것도 니네 어느 고등학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1학년 공부할 거야. 자, 그럼 백석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 백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사람이라는 걸 좀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이분은 막 빡세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아닌데 일제의 저항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야. 요새로 치면 이 사람이 이제 BTS야. 그러면 일본 놈들이 당연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평생 가족과 고향을 떨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 막 전국 팔도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람도 뭐 만주 이런 데까지 계속 떠돌아다녀. 그래서 아까 잠깐 본 편지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독하게 방랑을 합니다. 백석의 화자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백석의 화자는 자신이 두고 떠나온 가족과 고향,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 이런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대체로 이 백석 선생의 주제야. 근데 사실 이런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니 표현한 작품은 많잖아.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출제확률이 제일 높은 시인이 됐느냐? 그걸 좀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첫째가 음식이야. 우리나라에서 음식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 여운왕골적, 좀 있으면 우리 설날이잖아. 시 읽어보면 별 내용 아니야. 설날에 일가천촉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선우사, 반찬 친구들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와 친구냐면 나랑 흰 쌀밥이랑 흰 가자미, 우리 셋의 공통점은 뭐냐? 셋 다 하얘, 셋 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무 착해서 하얗다라는 거야. 그런 어떤 정서를 드러내거나. 국수라는 작품, 국수 면발 보면 어때요? 하얗고 가느다라면서 국수 자체로 뭐 독특하게 튀는 맛이 있나요? 슴슴하면서 담백한, 그러면서도 가늘어. 근데 또 제법 길게 가.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야. 하얀색 좋아하고 막 강렬한 톡톡 튀는 개성은 없지만 가늘고 약한 것 같지만 또 긴 생명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음식 얘기라는 건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가족, 음식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그 음식의 토속색이 드러나는 우리 고향, 우리 민족, 이런 걸 이제 환기시키는 거지. 자, 거기에다가 이분 시가 조금 어렵게 너희들한테 다가오는 요소가 뭐냐면 평안도 정주 출신인데 그쪽 사투리를 계속 사용해. 그래 보니까 너희들 입장에서 북한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낯설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시인들처럼 무슨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도 있겠지만 이분은 사실 니네가 백석하면 이제 대한민국 문학사에 뭐 4대 미남 들어가거든. 굉장히 잘생겼어. 그래서 니네가 정말 잘생겼나?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보면 시그니처 사진이 있어. 살짝 이렇게 파마머리 딱 해갖고.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선생님처럼 뒤가 칠판이거든? 근데 자세히 보면 나처럼 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영어 교사를 할 정도로 어학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중국어, 일본어 다 돼. 근데 막상 일본 놈들이 한글 사용을 금지시킨 이후로는 단 한 편의 시도 남기질 않아. 해방될 때까지. 그건 어떤 의도겠어? 언어 자체로도 우리 민족의 뭔가, 우리 고향의 뭔가, 우리 가족의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고향 말만 고집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소재들도 딱 그 평안도 지방의 느낌이 나는, 혹은 우리나라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토속적 소재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상의 특징은 뭐냐? 그 다음에 또 내용상의 특징. 아까 남신이주유동 박시봉방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시련 속에 있지만 나는 고고한 사람이고 고고하게 살 거라는 그런 정신적 가치를 얘기해. 고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외로울 고 높을 고자야. 그러니까 나 혼자 정신적 경지가 높으면 외롭겠죠. 자, 그래서 내가 외로울지언정 맑고 깨끗하게 높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겠다. 자,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이제 아까 배웠던 거 다시 써먹으면 항상 산문적 형식을 띠고 있어. 근데 산문시 형태를 띠면 운율감이 죽는댔잖아. 그래서 이 백석 선생이 어떤 식으로 운율을 형성하냐면 평서형어미 다를 겁나 많이 써. 그럼 당연히 가군이 형성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한데 우리나라 시인 중에 열거법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인이거든. 열거라는 건 이제 나열이잖아. 예를 들어 뭐 모닥불 이런 작품 보면 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고향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데 훈장도 개니빠디도 초시도 머슴도 뭐 옆집 강아지도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을 해. 이렇게 열거를 하다 보면 특유의 템포와 반복이 생겨. 그래서 운율이 또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렇게 산문적 형식을 고집하느냐? 기본적으로 시인인데도 항상 시에 스토리를 넣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문의 형식보다는 산문의 형식이 이런 이야기를 길게 전달하는 데는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더니스트라는 건데, 모던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번역하면 현대, 근대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근대는 보통 비판의 대상이야. 근데 약간은 모순되는 게, 근대 문명, 당시에 일제를 통해 들어온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근대 문명을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서가서 뭐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일제강점기에는 이 나타샤라는 이름만으로도 뭔가 이국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사람인데 실제 파마는 아닌데 곱슬머리인데 꼭 보면 파마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딱 양복 입고 다니고, 거기다가 일제강점기 때 사람인데 키가 180이 넘었대.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잘생겼댔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문단 최고의 바람둥이죠. 그렇게 약간 현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자, 그러면 여승이라는 작품인데, 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고독한 사람이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에서도 뭐 수라라든지 8원 서행시초, 여기 나와 있는 여승처럼 자기처럼 공동체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시도 굉장히 자주 나와. 자, 근데 이 작품은 이야기신데 시 주제에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갈 거야. 자,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해 줄게. 섭벌, 일벌이야. 같이 나간 지압이 남편을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우리 농촌을 마구마구 수탈을 해. 그래서 더 이상 농촌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제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어디 금전판, 그러니까 금광 같은데 돈을 벌러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아마 그 남편도 나 돈 벌어 올게 기다려 해놓고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10년 동안 돌아오질 않은 거야. 자, 일제에 의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네요. 자,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여인이 딸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다녀. 남편이 어디 가면 있을까? 아무래도 이런 광산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저기 금광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본인도 생계를 꾸려가야 되니까 옥수수 같은 거 팔고 그랬겠지. 자, 그때 이제 시적 과자가 파리하게 마른 이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던 거야. 첫 만남이야. 음식 얘기 나오죠.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딸이 죽어버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도 잃고 딸도 잃고 나라도 잃고 더 이상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겠죠. 자, 그래서 상꽝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근데 꽝이 얘들아 슬퍼하겠니? 감정이입이죠. 여기선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 남편과 딸을 잃은 그 여인,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 여인의 슬픔일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여인의 사연을 저러들은 화자의 동병상련 연민일 수도 있어.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기선 중의적 의미야. 눈물방울과 같이, 이걸 눈물방울처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눈물방울과 함께 위드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떨어진 날이 있었다. 하강적 이미지인데 얘들아 마찬가지야. 단순히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도 어때? 다운되지. 이게 시를 잘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사실 맨 첫 구절이 시간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일이야.
그 예전 옥수수를 샀던 여인이 어느새 스님이 돼서 화자를 다시 만난 거지.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야. 이 여자가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당연히 절에서 이런 나물 같은 것만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제 그 스님 곁에만 가도 이런 가지취의 냄새가 딱 나는 거지. 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왜? 이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일본 놈들 때문에 가족이고 고향이고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이 여승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슬픔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여승은 단 한 명의 어떤 불행한 여성이라기보단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가족을 잃고 고통받고 공동체가 해체됐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야 스토리를 통해 너희들이 판단을 했을 거고 태도는 연민이지.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뭐겠어? 그런 불의한 시대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된 우리 민족에 대한 뭐 연민, 슬픔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도대체 대답은 왜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자, 그럼 얘들아 문학 숙제책 꺼내고 선생님은 넘어갔는데 그 2교시 때는 핸드폰 수거해. 반장! 네가 능동적으로 핸드폰을 수거하도록 해라. 알겠지? 자식.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숙제만 내줄게. 이거 3개를 이제 4작품 풀어보는데 그보다도 그 아까 얘기했던 1주차 영상 그거를 꼭 먼저 시청을 해. 알겠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이걸 하는데 이 작품은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잘 파악해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도 좀 읽힐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주차 영상부터 좀 보고. 평일에 또 평일에는 보통 3시에서 10시 사이. 근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런 때 오는 게 좋기는 해. 아니면 주말에 와도 돼. 네가 시간만 되면. 마침 또 배웠잖아 오늘 엑소서는. 오늘 설명한 것 중에 그 모더니즘적인 성향 빼고 다 있는 작품이거든. 다시 한 번만 좀 보고. 왜냐면 너무 중요한 시인이라 이참에 네가 확실하게 기억을 갖고 가는 게 좋아. 알겠지? 형아 이 책 안 어렵냐? 키워? 그러면 이제 고등책으로 넘어가자. 이거 빨리 끝내버려. 자, 이쪽은 소설이니까 상황 태도보다는 갈등을 한번 파악해봐. 갈등. 누구랑 싸우는지. 혹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개인 대 사회의 갈등이거든. 그런 영상은 좀 캐치하기 어려운데 한번 파악해봐. 그래. 너도 마찬가지로 이 책 좀 빨리 끝내자. 여기 한번 해줘. 그러면 니네는 빨리 해야 되니까 숙제를 2개씩 내줄게. 알겠지?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 자,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새 날씨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뭐 도는 것 같던데 감기 조심하고 젠장 내가 사님이지. 얘들아 겨울방학 특강이 있대. 보면은 뭐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 보고서 내가 이쪽 영역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추가로 듣는 게 좋겠다. 혹은 너희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1학기 성적에서 의문의 변동 뭐 그런 어떤 2학기 때는 한글 맞춤법 이런 게 이제 너희 성적을 많이 좌우하거든. 그런 게 이제 걱정되는 사람은 이제 문법 같은 거 들어봐도 되고, 아니면 문학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니네가 대표작 몇 개만 배우면은 금방 또 마스터가 되는 영역이니까 그런 것도 방학 때 시간 좀 투자해 볼 만하고, 뭐 독서야 뭐 수능에서 어쨌든